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청와대 민정과 인사, 홍보수석 등이 발표된 데 이어 청와대 직제 개편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도 금명간 소집될 예정입니다. 5월 11일 목요일 뉴스특보, 오늘도 전문가 4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김광삼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이낙연 전남지사. 어제 이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야당과도 소통을 하겠다. 특히 그중에서도 막걸리 얘기를 꺼내서 화제가 됐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막걸리를 참 자주 마시는데요. 막걸리라도 마셔가면서 야당 정치인들과도 틈나는 대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 전남 도청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걸리 상대가 많이 늘었지만 다 소통을 하려면 저수지 몇 개는 마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낙연 지사 막걸리 참 좋아하죠. 네. 저거는 뭐 언론 생활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기자를 같이 하셨죠. 뭐 초년부터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 막걸리도 좋아했고 그 당시 또 뭐 양주도 좋아했습니다. 술을 참 좋아하십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지사가 술을 된 마시고도 네.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아무리 마셔도 뭐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 술을 엄청 잘 드시나 봐요. 좋아하시죠. 뭐 네. 동아일보에 있어서 여기 동아일보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동아일보 국제부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네. 정치부장도 그래서 뭐 막걸리 얘기를 하셨던데 정말 이번 인사의 핵심은 네. 또 모든 국민들도 어떤 총리가 될 것인가, 어떤 네. 누가 총리로 첫 총리에 임명될 것인가. 그런데 이낙연 전남지사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뭐 무릎을 탁 쳤을 거야. 야, 적재적소 인물이라는 게 바로 저런 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뭐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합 또 탕평인사의 출발점이다,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낙연 지사가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원만하게 이 성품대로 이렇게 잘 끌어갈 거고 특히 야당과는 뭐 워낙 또 인맥이 넓고 또 성품이 원만하시기 때문에 협치를 이끌어 가는데도 협치의 그런 그 네.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고영신 교수 말씀대로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오랜 기자 경험 그리고 사선 의원, 전남지사를 통해서 이 아주 소탈한 그런 소통의 능력을 보여왔고요. 동교동계 원로들하고도 지금 뭐 지난번 이번 대선에서는 동교동계 원로들이 상당수가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원했지만 그쪽과도 통하고 또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 선대위원장과는 한때 그쪽 계보로 분류되기도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점에 방점을 찍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막걸리 예찬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 총리 후보자가 들었습니다. 네, 자, 막걸리를 왜 좋아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막걸리를 마시고 2차 가자는 사람이 없다. 2차를 가지 않으니까 뒷말 나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자, 그 다음은 소주를 마시면 가끔 사람들이 싸우는데 막걸리는 그럴 일이 없다. 그리고 배가 불러서 안주값이 적게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아까 그런 얘기 나왔지만 기자 때는 뭐 여러 가지 술을 드셨는지 모르지만 정치인을 거쳐 전남지사로서의 행정력을 전남에서 발휘하면서는 막걸리 예찬론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남지사에 어울리는 술이 막걸리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서 이제 쌀 소비 촉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막걸리인데 저도 이제 18대 국회 때 한일 의원연맹 활동 통해서 같이 일본 출장도 여러 번 다녀보고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그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다 이낙연 당시 의원에 대해서는 다 호감을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뭐 온 건 합리적이고 뭔가 그 인화 단결. 그러니까 단순히 아까 이제 호남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의당과의 어떤 그 협치와 연대를 위한 포석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요. 이 어저께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한 이후에 야당 의원들 얘기하면서 동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네. 또 괜한 그런 미사여구가 아니라 네. 본인이 그 의정 활동할 때 실제 그런 마음이었고 당시 반대당 의원으로부터도 하여간
그런 평가를 받았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인들 유난히 아까 이낙연 이제 총리 예정자 후보자도 막걸리를 얘기했지만 정치인들 유난히 막걸리 회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이 손학규 전 지사와 예. 그 이낙연 지금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막걸리를 마시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던 네. 그런 일화가 있고요. 또 네. 박지원 지금 전 대표가 됐죠. 전 대표와 이 손학규 전 의원도 지금 이렇게 막걸리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 모습 그런 게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 노출될 때는 사실은 뭐 그렇다고 외부에 노출된 양주 마시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막걸리가 주는 어떤 서민적인 정서도 있고요. 네네. 우리나라 전통 그 술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막걸리를 앞에 두고 하는 소탈한 성격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진솔하게 보여지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특별히 이게 언론에 노출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더 조심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막걸리 뭐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이유가 사실 막걸리를 즐겨 마시는 이유고 또 국민들이나 아니면 도민들과 소통하고 마시는 술은 막걸리가 가장 적합할 수밖에 없어요. 네. 물론 소주도 사랑을 많이 받지만 뭐 비싼 술을 마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아마 막걸리가 상징적으로 정치인들이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서 하는 술자리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막걸리 하면 아까 전남지사 얘기했지만 가장 어울리는 음식이 삼합이다. 이게 또 목포를 비롯한 또 전라남도의 음식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한때는 구민주당의 대표 음식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제 막걸리에 가장 어울리는 음식이 삼합이다 그러죠. 삼합은 우리가 보통 묵은 김치에다가요, 또 홍어에다가 또 돼지 삶은 그런 수육, 맛있겠네요. 이걸 세 개를 가장 네. 맛있어요. 그래서 근데 막걸리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아까 2차를 갈 수 없다는 얘기가 이제 제일 첫 번째는 막걸리 먹으면 일단 배가 부르고 또 안주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때는 이게 음식 대신 먹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차 가는 사람이 없다. 근데 사실 그런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보통 2차, 3차를 가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 실수를 하면 1차에서 술을 많이 먹어요. 근데 2차에서 또 술 먹고 3차를 가게 되면 결국 그 어떤 주량보다도 훨씬 많은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렇다 보면 본인의 어떤 숨어져 있던 그런 얘기를 다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오바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치인들이 상당히 술을 먹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우리 어떤 정치하는 분들 보면 이제 폭탄주 먹고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폭탄주 먹고. 그렇죠. 네. 거기서 어떤 발언 자체가 문제된 경우가 있었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떤 싸움이 일어나서 이게 외부적으로 뭐 정치적 어떤 생명에도 타격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막걸리 애찬론 자체는 굉장히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또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이제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쭉 봐왔었는데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온건하다는 그런 많이 평을 받았고 또 뭐 노무현 정부 때랄지 여러 가지 또 관련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어떠한 이미지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하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문제 하나가 이번에 빨리 총리가 빨리 내정이 돼서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네. 다음에 내각이 순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빨리 청문회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인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사선 네. 의원과 행정가로서의 네. 능력이 이낙연 총리 대행자 합리적이고 온건하다고 하니까 좀 물르다고 생각했다가 일에 대해서 큰 코다칩니다. 완벽주의자라고 제가 뭐 완전히. 쭉 이렇게 지켜봤기 때문에 상당히 깐깐한 분이십니다. 아마 여기 네.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할 때 그 데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써온 기사가 잘못됐을 때 지적하는 거. 아주 혼 많이 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 제가 들어보니까 네. 동아일보의 원로 기자 뭐 이제 한참 전에 또 아주 데스크를 했는데 원칙주의자입니다. 자분자분 조용한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 그게 뭐 철두철미하게 1부터 10까지 따지는 스타일이어서 그 완벽주의에 혀를 내두른 후배들이 많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자, 이 전남지사를 과거에 임명직 시절에 했던 고건 총리와의 평행이론 같은 막걸리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건 총리를 처음에 이제 총리로 지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영호남 이게 그러니까 영남 대통령이 호남 총리라고 하는 탕평책을 쓰기 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건 전 총리를 임명을 했죠. 그런데 네. 이 고건 총리가 사실 아버님이 전북 옥구 출신이세요. 그리고 전라북도 전북대 총장도 지냈고. 총장 하셨고요. 그래서 전남 지사도 역임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도 전남 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묘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때도 그런 또 막걸리 얘기를 고건 전 총리가 전남 지사 시절부터 청와대 때 배운 막걸리로
그 맥주와 섞은 얘기도 해가지고 막걸리가 평행 이론이 있어요. 그랬었죠. 그때 이제 고건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난한 교사 시절부터 즐겨 먹었다면서 맥주와 막걸리를 섞은 걸 비탁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비는 비어. 비어의 그렇죠. 비고 탁은 탁주가 이 막걸리 한자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아마 그 당시에도 뭐 고건 전 총리도 막걸리를 좋아하셨던 것 같고 네. 또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모두 다 막걸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이 점심시간에 계속 막걸리 얘기를 해서 낯설을 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막걸리 얘기를 한 사람 또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에서 국민들과 막걸리를 마시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어저께도 이제 취임사에서 앞으로 이제 가끔 광화문에서 토론회도 갖고 국민들과 직접 토론도 네. 해보고 싶다. 광화문 집무실에서 퇴근해서 남대문 시장에 들려서 뭐 거기서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런데 뭐 막걸리 아까도 얘기 계속 나옵니다만 가장 서민의 술이니까 네. 만약에 남대문 시장 가서 거기 어디 좌판 같은 데서 먹게 되면은 그래도 거기서 가장 잘 어울리는 술이 막걸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막걸리 얘기를 지금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야당과의 소통, 이런 소통을 강조하면서 이 매개로서의 막걸리 얘기가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정치적으로는 현재 국민의당의 선거 때 상임 선대위원장을 지낸 손학규 전 대표와의 인연, 이게 좀 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어제 선대위 회단식에서 손 상임위원장이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이 발표가 됐는데 국무총리 인준에 관해서는 하루빨리 해결을 해서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낙연 지사하고 친해진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가 개인적으로 친하기 때문으로 들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보면요. 일단 이낙연 지사 어떤 낙점에 대해서는 뭐 아직 뭐 자유한국당이나 그런 쪽에서는 뭐 크게 네. 뭐 반발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한솥밥 먹은 그런 상황 아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나 싶고요. 또 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국민의당 방문해서 박지원 대표 대화를 나눴을 때도 이제 박지원 대표가 어떤 총리랄지 비서실장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좋은 분들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총리 인준에 있어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네네. 그다음에 사실 총리 인준하는 데서 이제 제적 과반수 그리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른 뭐 내각이나 장관들은 이제 그런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총리는 일단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어떤 상황제로 보면 이낙연 총리 지명자가 사실 인준을 통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황교안 총리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이임식이 있다고 하거든요. 뭐 황교안 총리는 뭐 사실은 물러나는 게 정상이죠. 본인도,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전임 총리가 있다는 것이 좀 그렇고 또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물론 지금 이낙연 그 총리 내정자가 아니면은 사실 총리 인준이 국회에서 논란이 될 경우 상당히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각을 꾸려 조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면은 우리 헌법상 총리가 재청을 해야 하는데 모양상 황교안 총리가 재청을 하는 것도 모양이 좋지가 않은데 지금 이낙연 내정자가 되면서 아마 이 총리 인준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최단 시간에 네.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네. 꼭 황 총리의 그런 힘을 전임 총리의 힘을 뭐 권한이랄까 그걸 빌려서 재청권까지 이렇게 행사하는 옹색한 그런 일은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찬 등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율이 이미 어느 정도 예. 됐다. 이런 그런 자신감 속에 나온 사표 수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민주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송영길 의원이 이런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다가 사과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자, 먼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안철수 후보 의원직을 사퇴했고 대선에서 3등으로 졌다. 정계 은퇴해라라는 말을 9일 바로
대선 예. 당일이죠. 그날 결과가 거의 나오고 있는 그 시간에 바로 이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네. 논란이 컸어요. 그래서 저 얘기가 나오자 이제 뭐 인터넷을 비롯해서 비난이 좀 승자로서의 아량도 그렇고 저런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안철수 후보는 그날 국민의당사에 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패배했지만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패배의 경험을 대한민국의 변화와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향후 거쳐야 될 재충전 시간을 당분간 가지겠습니다. 그 말씀은 좀 다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제가 수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선거 전에 여파 완전히 당선 확정되기 전에 했던 말씀이었고 여러 가지 를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잘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더 큰 분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급히 또 급고 사과를 하는 모양새였는데 그나마 빨리 봉합이 좀 되는 셈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과 때문에 봉합은 됐는데 사실 부적절한 발언이죠. 저런 발언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필요도 없었고. 근데 이유는 그거 같아요. 제가 판단컨대 송영길 선대본부장이 저런 발언을 한 거는 뭐냐면 안철수 전 후보죠. 후보가 없으면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훨씬 쉬워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저런 발언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 얼마나 거기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네. 너희는 적으니까 우리 쪽으로 들어와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네.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다행히 그 발언이 나가서 문제가 되니까 사과를 한 건 참 잘한 겁니다. 그래야 더 이상의 여론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나 저런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국민의당에 대해서 어쨌든 합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지금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회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당이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지금 하나도 일을 해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네. 그런 상황을 조급함의 표현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근데 정계 은퇴해라 이런 발언은 국민의당 도움을 받기가 힘들어지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위로와 덕담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보면은 뭐 상처에다 소금 뿌리는 격이 됐죠. 네네. 근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 국회 취임사에서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겸손한 권력으로 가겠다. 과거에 권력이 군림하는 권력, 갑질 권력이라면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겸손한 권력, 낮은 권력으로 가겠다는 그런 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이랄까 정치 철학과도 좀 배치되는 그런 얘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뭐 안철수 전 후보, 전 후보에 대한 얘기가 뭐 민주당의 어떤 속내 이것을 좀 성급하게 조급하게 드러낸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이제 대표직을 내놓은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도 아마 송 본부장이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에 이런 글을 박지원 전 대표가 올렸거든요. 자, 보시면요. 송영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전 선대본부장께서 안 후보 정계은퇴 발언에 대해 오늘 아침 공개 사과했다고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는 받아들였고 서로 잘하자. 선거 끝났으니 그렇게 말씀드렸다. 자, 박지원 의원의 이 전 대표의 얘기를 보면 어쨌든 국민의당의 좀 앞길이 기로에 섰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년 6월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들은 다음번 자기 그 총선에서 생존할 거 이게 개인적으로는 최대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선거는 총선의 전초전이고. 전초전이고 사실 그 지방선거 그 뭐 광역 의원들, 기초 의원들, 뭐 거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네. 국회의원들이 그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자기 선거 참모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3년 후에 총선을 같이 치러줄 그 사람들을 뽑는 선거로 이제 국회의원들에게는 인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호남 투표율이 예상보다 기대보다 저조하니까 이제 네. 흔들린 거죠. 예, 흔들리면서 이제 그 민주당과의 재합당 뭐 얘기가 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설도 있습니다만. 네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뭐를 하기로 했죠? 국민투표를 하기로 했잖아요.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다음에
국회 그 개원특위 와서도 분명히 이렇게 공언을 하시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면은 내년에 이 개헌이 어떤 방향으로 되는지 또 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국민의당 내부에서 개헌과 이런 걸 통해서 독자 생존을 모색하자는 파와 아니다. 민주당하고 다시 통합하는 것만이 생존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파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눠질 가능성도 좀 이른바 뭐 자강파와 통합파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그럼 당내에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내분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가능성이 큰데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후에 그럼 어떤 행보를 일단 보일까요? 좌절하지 않는다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네. 재충전을 한다는 것은 이제 충전을 한 다음에 또 정식으로 뭐 도전을 하든지 다시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전 후보가 굉장히 치명적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네. 일단 뭐 양강구도까지 갔다가 결국 홍준표 전 후보한테 밀려서 3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당의 기반인 호남에서 그렇죠. 참패했죠.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호남에서 참패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뼈가 아플 겁니다. 네. 국민의당 자체의 기반이 호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호남 자체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될 거라는 전략적 투표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꼭 안철수 전 후보의 마음이 완전 떠났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졌다고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너무나 실망을 해서 뭐 미국을 가버린다랄지 그랬을 때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멀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네네. 다시 구두권을 일단 좀 약간 쉬어야겠죠. 구두권을 좀 질끈 동여매고 그다음에 다음에 국민의당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고요. 네. 또 내년에 일단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3년 후에 총선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런데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번 대선에서 어떤 그 상처 자체가 당내에서 분란 또는 안철수 흔들기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가 앞으로 향후에 안철수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